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 제6강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ents.kr 가시면 PDF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그러면 도대체 엔트로피가 뭐냐?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 엔트로피 무질서도, 무질서도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남들도 다 무질서도라고 하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질서도는 필히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가역 과정이 아니다. 가역 과정. 영어 설명에서도 제가 설명하였듯이 역방향이 가능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역방향이 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다시 역방향,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게 다 안 들어와요. 자기 자리로 여기를 안 들어옵니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다시 여기 맨 마지막 데드 스테이트 사장 상태. 이것이 이제 비가역성이다.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가역이죠. 손실이 전혀 없다. 이거 뭐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트로피가 도대체 뭐냐?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향성,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란 뭐냐? 온도라는 거죠, 첫 번째. 고온에서 저온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압력, 고압이 저압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라는 말은 그래서 고립계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성분은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엔트로피를 무질서도 증가 법칙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물리학에서는 성분을 다루니까 온도 압력은 연력학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 연력학적인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남들에게 얘기할 때는 무질서도 증가 법칙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즉, 그 방향성이 도대체 뭘까? 속도 에너지지 않습니까? 속도예요. 방향성이 존재하므로 100% 질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100% 질서예요, 이거는. 100% 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속도 에너지 않습니까? 집단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100%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좋다. 위치 에너지. 방향성이 존재하므로 100% 질서 존재, 100% 일로 가능. 위치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 모든 그 집단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좋다. 이것을 방해하는 게 마찰이라는 거죠. 이것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고, 즉 이것은 이것 때문에 비가역성이 발생을 한다. 비가역성이 발생한다. 원래 그것은 가지고 있는 건 100% 일로 변환 가능한데 중간에 이제 이것을 전기로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 이것의 10% 정도는 이제 필히 손실이 발생을 하는. 그래서 90% 정도밖에 이제 뭐 일로 변환 못 한다. 근데 이제 역시 열 에너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열 에너지. 분자 하나하나마다 그 방향성이 다르다. 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분자 하나하나마다 방향성이 다릅니다. 무질서하다는 거죠. 항량 상태가 가까워질수록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열 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질서 있는 에너지를 뽑아 그 1로 변환시켜야만 합니다. 즉 온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온도가 아니라 유동 에너지. 유동 에너지 앞에서 앞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PV를 뽑아내야 됩니다. 온도를 뽑아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PV를 뽑아내 가지고 1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 중에 절반은 뽑아낼 수 있는데 절반은 절대 못 뽑아낸다는 겁니다. 못 뽑아낸다. 절반은 뽑아낸다. 그럼 전기를 만드는 거죠. 절반은 못 뽑아낸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조직 다 같은 말입니다. 질서 있다, 조직적이다. 전기, 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다 질서 있고 다 100% 좋습니다. 그런데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는 거죠. 혹은 엔탈피, 내부 에너지 엔탈피.
이건 이제 내부 에너지 엔탈피는 뭐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효율. 예,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저 앞에 그 용어 정리 시간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엔트로피 증가가 적다는 것은 그 과정의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네, 엔트로피 증가가 적다.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 안 좋다.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것. 통계역학, 엔트로피는 확률에 지배받는 인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학문. 통계는 확률입니다. 이게 확률. 분자 한 개 한 개를 다 일일이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는 거죠. 이게 분자 한 개 한 개를 다 이렇게 해석해서 통계를 내겠다. 연력학 제2법칙은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인 클라우지우스가 처음 수학적으로 표현하였고, 클라우지우스가 연력학 제2법칙의 창시자이다. 얼마 후 켈빈 플랑크가 설명하였다. 클라우지우스의 기술, 열은 스스로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옮겨갈 수 없다. 뭐 당연한 말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유명한 켈빈 플랑크 기술, 개가 한 온도에서 열 저장실로부터 흡수한 열로 순환 과정을 하면서 흡수한 열과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100% 열을 흡수해서 흡수한 열을 100% 운동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 말은 열기관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걸 열을 받아가지고 100% 전기 절대 못 만든다는 거죠. 필히 이만큼을 버려야만 한다. 즉 이거 열을 받아가지고 100% 절대 일 못한다. 이만큼의 일을 생산했으면 이만큼은 무조건 버려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된 원인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Q 아웃. 무조건 버려야만 합니다. 이거는 사이클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맨 처음 스타트에서 뺑 한 바퀴 돌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버려야만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 부가 원인은 열기관의 사이클을 구성하는, 이거는 원인이 전체 사이클 때문이고, 그 사이클의 각 과정, 개별이죠, 개별. 각 과정 중 비가역성이 필히 발생하기 때문. 그래서 주원인, 부가원인. 이거를 줄여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줄일까? 사이클에서 이거는 열병합 발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을 설치를 하는 거죠. 얘가 힘듭니다, 얘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가 뭐 독일이 발전을 하고 한국은 아직 발전을 못하는 이유.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한다. 연력학 제1법칙이 과정 전과 후의 에너지를 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 연력학 제1법칙은 양입니다. 양. 무슨 말이냐? 열하고 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방향성이 없다. 아까 여기 방향성.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라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은. 근데 제2법칙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을 규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에너지 흐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 방향성. 왔다 갔다 절대 못한다. 에너지의 질을 가치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즉, 열량을 이론적으로 생산 가능한 최대 일로 평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연력학 제1법칙적 에너지가 있죠. 그거는 내부 에너지, 엔탈피라고 하였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적 에너지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최대 1, 유효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을, 그 다음 이제 가역 과정. 주위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과정.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비가역 과정이 있겠죠. 자연계 현상, 대부분 전부 다 비가역 과정입니다. 실제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 가장 많은 일을 생산할 수 있다. 가장 적은 일이 소비된다. 이거 가장 좋다 아닙니까? 결국 가장 좋다라는 거죠. 가역 과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개와 주위 모두 비가역성이 없는 과정.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있고 주위가 있죠. 모두 비가역성이 없다. 아주 너무 좋다. 좋은 과정. 근데 그건 이상적입니다. 결코 실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제1법칙적 에너지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
제1법칙적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에너지 중에 절반은 쓸모가 있어요. 근데 절반은 절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이거 표시입니다. 이만큼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효 에너지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는 에너지. 그 나머지 테두리 흰색 무효 에너지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흰색 바탕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그 효과가 있는 에너지 중에서 그거를 효과가 있는 에너지 중에서 우리들이 막 뽑아내야 되는 거 이거를. 즉 요거 주된 원인 사이클 이것이 바로 요것이고요. 흰색 여백이고 부가 원인 이거 그 비가역성이 발생한다. 요게 이겁니다. 비가역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얘를 줄여야만 하는 거죠. 얘를 줄여야만 실제로 생산된 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상적인 기준.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이거 파란색 요게 이상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술력이 좋다. 연비가 좋다. 이거라는 겁니다. 연비가 좋다. 이거라는 거죠. 그 연비가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대는 요거 파란색이겠죠. 그래서 실제 과정과 실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거.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죠, 기술. 제2법칙적 효율. 실제 과정이 그에 대응하는 가역 과정에 가까운 정도. 제1법칙적 효율은 앞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이것을 뽑아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 일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뭐를 투입했냐는 거죠. 이거를 투입한 겁니다. 1법칙적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얘를 뽑아낸 거죠. 근데 제2법칙적 효율이란 아니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이거 뭐하러 고민을 합니까? 이거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2법칙 효율이란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투입해서 투입이 아니죠. 이것분의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죠. 예, 제2법칙적 효율 보다 현실성이 있는 거죠. 현실적이다. 왜? 아니 뭐 이거 전혀 불가능한 거를 왜 고민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는 과감하게 삭제,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1법칙적 효율이 있고 제2법칙적 효율이 있다. 비가역성을 유발하는 인자. 그걸 이제 비가역성, 성질, 유체의 잠재적인 일이 손실이 된다. 잠재적인 일, 또 이거 역시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엑서지, 유효 에너지, 가용 에너지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엑서지로 통합을 하자. 저 뒤편에 엑서지로 통합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비가역성 요거를 말한다. 비가역성을 줄이는 것이 기술 개발의 목표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찰이 있다는 거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유체는 마찰을 이기기 위해 일을 해야 하면, 즉 마찰을 이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 유체가 일을 했죠. 그 일은 그 유체 온도 에너지를 자기 자신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 일을 분명 유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운더리를 뚫고 생산을 해야죠. 왜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가냐? 그게 바로 마찰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마찰의 특성. 어쩔 수가 없다. 마찰을 줄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나노, 코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팽창, 이건 압력차, 구속 속박이 사라질 때 자유팽창, 온도차에 의한 열전달. 온도차를 줄이면 비가역성은 줄어드나 재료비 또 열전달 시간이 증가한다. 이거는 온도차를 반드시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또 재료비가 증가하니까 이거는 경제성 검토가 되는 겁니다. 경제성 검토. 연력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력학과 경제학, 경제죠. 열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이 됩니다. 저항, 비탄성, 화학 반응, 즉 만물이에요, 만물. 만물은 비가역성이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줄여볼까? 내적 가역 과정. 일단 가역 과정은 두 개로 구분됩니다. 내적 가역 과정이 있고 외적 가역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부적으로 가역 과정이라는 말은 당연히 작동유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은 작동유체죠. 경계 내에서 비가역성이 없다. 작동유체를 말합니다. 마찰, 오염 등이 없을 경우 작동유체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적 과정이란 경계면, 바운더리 있죠? 바운더리하고 안쪽에 비가역성이 없다. 왜냐하면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하여튼 무조건 두 개가 돼야 됩니다. 두 개. 경계면하고 작동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오염이 발생하고 등이 없을 경우 아주 좋다는 거죠. 그걸 내적 가역 과정, 외적 가역 과정이라는 거는 열원과 경계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죠. 외적 가역 과정. 이거는 온도차가 없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 온도만 고려합니다. 외적 가역 과정은 온도만 고려한다. 완전 가역 과정, 경계 안과 밖에서 비가역성이 없는 경우 단순하게 가역 과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또 살펴볼 만한 거는 여기는 경계면하고 내고요. 여기 경계 밖과 경계면입니다. 그럼 분명 완전 가역은 이 두 개를 합한 거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완전 가역 과정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해보자. 여기 면하고 면은 서로 서고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안과 밖. 면이 삭제되는구나. 나중에 그 예제 풀어볼 때 면은 삭제된다고. 이게 완전 이거를 해석할 때 여기서 이제 또 그 압력차, 자유팽창은 또 이렇게 설명하죠. 왜냐면 3바하고 1바가 있었습니다. 원래 막혀 있었습니다. 이걸 뻥 뚫어놔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압력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3바고 1바고. 그럼 얘를 뚫어 놓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2바 되겠죠. 당연히.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도하고 50도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근데 붙여놔요. 붙여놓으면은 75도 되겠죠. 당연히. 자, 여기 보시죠. 여기에 그 에너지, 1법칙적 에너지하고 여기에 1법칙적 에너지하고 같다는 겁니다. 분명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이거나 같은 거 아니냐? 전혀 아닌 거죠. 이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더 가치가 있느냐? 이게 더 가치가 있느냐?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가지. 이것이 절대로 위로 못 갑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카르노 사이클, 그 열기관 성능 개선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대로 이상적으로 좋은 외부로 방출 열량이 최소가 된다. 완전 가역 사이클이다. 완전 가역 사이클. 외적, 내적이 모두 가역입니다. 가역 사이클. 카르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 1824년 이상적인 기관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사이클. 이상적인 기관 중 가장 효율이 좋다. 그것이 이제 카르노 사이클인데 뭐 결코 이상적이라는 말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외적, 내적 과정이 모두 가역이다. 뭐 당연히 매우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 가역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겠네요. 가역인데, 그래서 가역 등원 과정, 가역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소, 무슨 뜻인가 하면 준평형 과정이라는 뜻이죠. 원래 온도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미소 구간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누면 그 미소 구간을 나눈 그 순간 다 똑같다라는 거죠. 정확히 같다. 그래서 이게 준평형 과정이다라고 이제 여기는 그 가정을 하는 것이고, 스텝 1,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역 등온 팽창 과정이, 여기서 외우는 방법 무조건 가역이에요. 전부 다 무조건 가역이다. 가역이고, 그럼 가역이면 뭐냐? 등온 과정이라는 거죠. 등온, 그 다음에 단열. 그렇다면 압력은 무슨 말이냐? 연력학은 무조건 온도 압력 아닙니까? 온도 압력이죠. 온도는 온도가 등온이에요. 온도가. 그럼 압력은 뭐냐? 압력은. 그래서 이 뒤에 압력을 써야 되겠죠. 압력이 팽창한다. 압력이 압축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텝 1, 2, 3, 4 이거 단어 외우는 거는 아마 또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이 가능하다. 아주 좋은 거다. 유체의 온도는 열원의 온도와 동일해야 한다. 쭉 요거 있죠. 이게 유체의 온도이고 이게 열원의 온도입니다. 열원의 온도와 유체 온도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불가능이나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일단 준평형 과정이고 무한대로 설치를 했다. 무한대의 시간을 들였다. 네, 무한대의 시간을 들였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서 비현실이라는 거죠. 이상적이다. 요거하고 요거 온도가 같다. 그래서 이제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팽창을 시킵니다. 이렇게 팽창이 되겠죠. 팽창이 되면 온도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결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 열을 준다는 거죠. 그 TH라는 온도를 계속 유지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일이 여기서는 왜 팽창됐다. PDV 절대일 앞에서 제가 설명하였고요. 절대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원래 이제 팽창을 하면은 온도 압력이 하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준평형 과정 미소 아주 미소를 해서 간다. 약간 떨어지는데 그 약간 떨어지는 그 순간 그만큼 약간의 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해진다는 겁니다. 온도가 고정이 된다. TH로 변하지 않는다. 가역 단열 팽창 과정. 팽창. 마찰이 없다는 거죠. 팽창을 한다는 건 여기서 멈춥니다. 스탑 그만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팽창을 계속 합니다. 역시 PDV 절대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TH에서 TL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 마찰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역 등원 압축 이제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압축을 쭉 해줘요. 압축을 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은 온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는데 그 찰나 아주 순간 열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온도는 고정된다. 이건 당연히 PDV 최적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최적이 줄어드니까 절대일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역 단열 압축 단열 이렇게 단열을 시킨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열은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압축을 시킵니다. 그럼 TL에서 TH로 상승을 합니다. 역시 최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적이 줄어드니까 이건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열기관 성능 개선의 기준이고 외부로 방출 열량이 최소다. 이게 최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이클을 구성을 하면은 이것이 최소가 된다. 완전 가역 사이클이다. 예, 아주 여기랑 여기 온도가 정확히 같다. 여기 마찰 전혀 없다. 이래서 이제 일이 뭐냐? 그럼 이것 더하기 요것 이렇게 4개. 4개를 합하면 이제 사이클 1이 되는 거죠. 이게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얘가 최소가 된다. 얘가 최대가 된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PV 선도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일단 PV 선도 그리시고 TH, TL, S 이거 여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이 형태는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외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라는 거죠. 상용 소프트웨어는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동으로 딱딱딱 그려주니까 아주 편리하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화살표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2번에서 3번 2번에서 3번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3번에서 4번 역시 마찬가지 이거 4번 그다음 4번에서 1번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시켜야죠. 질량 보존 법칙. 여기 내부 안에 그 피스톤에 갇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밀폐의 2다.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야죠.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밀폐 개임으로 내부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온도만의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번에서 2번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 온도만의 함수인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온도가 똑같다는 말은 내부 작동유체의 에너지는 없고 변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에너지 보존 법칙. 얘랑 얘랑 같다는 겁니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가 나오죠. 2번에서 3번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 이거 작동 유체의 온도가 변했네요. 그죠? 2번에서 3번 작동 유체 온도가 변했고, 그럼 열량은? 그러니까 작동 유체, 에너지, 열량, 일량. 자, 열량은 단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열. 0인 거죠. 아, 그렇다면 이게 계산이 되는구나. 내부 에너지로부터.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갈 때 역시 등온입니다. 등온. 작동 유체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얘랑 같은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번에서 1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죠. 여기 4번에서 1번 여기 단열이네요. 단열.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 유체의 에너지 변화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럼 작동 유체의 에너지 변화? 온도만의 함수. 2번하고 3번의 온도 차는 4번하고 1번의 온도 차랑 같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라는 거죠. 얘랑 크기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왜? 온도차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 이거 이렇게 썼으니까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인데 REV 리버서블 가역 무지기 이상적인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이다 라는 뜻이고, 당연히 받은 열량분의 W 넷이죠. 이거는 W 넷은 Q 넷이랑 같고 결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열량은 결국 이걸로 바뀌는데, 이거 바뀌는 이유는 저 뒤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래서 얘랑 같다. 이렇게 한번 우선 제가 설명을 하고, 카르노 원리 열기관의 최대 효율에 관한 정리. 열기관의 최대 효율. 두 개의 열저장소 사이에서 작동하는 비가역 열기관의 효율은 같은 두 열저장소 사이에서 작동하는 가역 열기관의 효율보다 항상 낮다. 아, 말이 어렵네요. 결국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연력학 제1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이 가역이 당연히 좋죠. 액추얼, 현실은 무조건 낮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두 열저장소 사이에서 작동하는 모든 가역 열기관의 효율은 같다. 이거 결국 이렇게 증명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상적인 거는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결국 이 온도죠. 이거 카르노 효율이라고 합니다. 온도차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온도차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온도차? 온도. 에너지 품질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게.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품질이 더욱 좋구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에너지 품질이 더욱 떨어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카르노 사이클. 이것이 1, 2, 3, 4가 아니라 4, 3, 2, 1 반대로 도는 거죠. 1, 2, 3, 4는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돌면 전기를 투입해서 열을 생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카르노 냉동기 또는 카르노 열펌프라고 합니다. 당연히 앞에서 제가 냉동기 열펌프 설명했고 카르노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냉동기 및 열펌프 한계 성능을 제시한다. 최대로 좋다라는 뜻이죠. 이게 어떠한 냉동 사이클 역시 카르노 사이클보다 좋을 수 없다. 역시 카르노 사이클이 가장 좋은 거다. 이론적으로 밀폐기 개방계일 때는 다음과 같이 쓰고요. 이거 유도하는 거는 쉽습니다. 효율 이거의 역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 분자 분모가 바뀐 겁니다. 거기에 W 넷은 Q 넷이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됩니다. 여기서 아마 여기서 Q는 이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나중에 더 정확한 수식을 나오는데 지금은 이걸로 이해를 하고 Q하고 T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이 나오고 힙펌프는 다음과 같죠. 여기서 이제 냉동기하고 힙펌프는 목적이 이게 목적이면 냉동기고 이게 목적이면 힙펌프인 겁니다. 물론 이제 화살표 방향이 다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이 유도가 된다. 열기관 분명 온도차가 클수록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투입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관이죠. 열기관은 열을 투입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작동 유체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냉동기, 온도차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분자 분모가 바뀌었으니까 거꾸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냉동기는 온도차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구나. 전기를 투입하여 열을 생산하는 기관이죠. 냉동기는. 그래서 온도차 1도씨당 한 COP는 2에서 4% 정도 변한다고 합니다.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 카놀론 사이클, 이어서 엔트로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상태량으로서, 상태량입니다. 온도 압력 측정하면 엔트로피가 계산된다는 거죠. 원래 정확히는 온도 압력 성분비까지 주어져야 됩니다. 성분비, 공기 대표적으로. 이 성분비에 대해서는 저 뒤편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고립계의 과정은 고립계, 필히 고립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발생한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 왜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발생하죠?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입니다. 법칙은 물으면 안 됩니다. 만유인력 법칙, 행성과 행성이 끌어당긴다. 법칙 아닙니까? 만유인력 법칙. 그럼 왜 행성과 행성이 끌어당기죠? 물으면 안 됩니다. 왜? 법칙은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만유인력 수학 법칙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 물리 법칙이 아니라 만유인력 수학 법칙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수학 이론이에요. 물리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엔트로피가 필히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발생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미 블랙홀 우주론. 결국 우주론이에요. 이게 우주론이 정확히 파악된다면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주론은 이거 설명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빅뱅 우주론 설명 불가능하다. 엔트로피 증가량은 비가역성 크기의 척도가 된다. 결국 이제 엔트로피를 줄여라. 엔트로피 증가량을 줄여라. 비가역성을 줄여라 라는 뜻입니다. 클라우시스 부등식 클라우시스 부등식 이거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열 전달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게 열 전달 방향성,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였다. 등호, 여기 등호 있지 않습니까? 열 전달을 온도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열 전달을 온도로 나누면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사이클 적분, 등호, 가역 사이클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거예요. 부등호, 모든 비가역 사이클에 대해서 성립한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연력학 책에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그 두 번째 간단하게 그냥 그 개념만 좀 이해를 하자면 델타 Q가 도대체 뭐냐? 델타 Q 주위 또는 경계면에서의 열 전달량이다. 여기 T가 뭐냐? 주위 또는 경계면에서의 온도이다. 이 열 전달량하고 온도하고 나눈다는 거죠. 나누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쉽게 이해하자면 열 전달량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열 전달량은 절대 안 변하는데 T는 무조건 이거는 상수예요. 이거는 상수인데 T는 무조건 고온, 이게 고온이 하나 있고 저온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게 고온분의 이거 상수 빼기 저온분의 이거 상수 하면 무조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온도 열 전달 시 이거는 무조건 일정한데 온도는 필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이클 적분이 0이면 상태량이다. 이 사이클 적분이 0이면 상태량이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엔트로피가 아닙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등호가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클 적분 이걸 했더니 0이 나오는 겁니다. 0이 나와요. 이거 0이 나와요. 이거 0이 나와요. 0이 나온다는 건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4번에서 1번으로 오면 다시 제자리로 오면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예요. 싹 소고 앞뒤로 싹 소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필이 0이 된다.
그 이거 는이죠, 는. 밑에 등호 했더니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뭘까? 엔트로피라는 라고 새로운 물성치를 정의를 내리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예, 리버서블 가역 는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를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T분의 델타 Q인데 이게 있는데 반드시 이거 붙는다는 거. 리버서블. 엔트로피는 리버서블이다. 리버서블의 개념이다. 이것이 이제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클라우시우스가 1865년 엔트로피 수식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자. 예, S, 스몰 s. 이제 카르노 사이클. 고는 엔트로피 증가량과 저는 엔트로피 증가량은 정확히 같다. 이거.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요거 요것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 좀 더 뒤에서 저 뒤에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과정의 엔트로피 계산. 그럼 당연히 과정이라 했으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죠. 적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 뒤에다 무조건 리버서블이라고 붙여줘야만 합니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열 저장소일 경우 델타 이거는 TH분의 QH를 씁니다. 혹은 TA분의 QL 이 공식을 쓴다. 여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를. 이거를 씁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유체일 경우 S는 TP 상태량이므로 공학자들이 이미 다 계산해 놨습니다. 테이블이나 차트를 적용해라. 즉 이거를 쓴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이거를 쓰는 게 있고 이거를 쓰는 게 있습니다. 열 저장소일 때는 이거를 쓰고 그 유체일 경우에는 이거를 쓰고 그 이유가 델 Q와 T의 관계가 주어져야 되나? 왜냐면 이게 델 Q하고 Q 관계가 주어져야죠. 근데 등원 과정일 때는 이게 안 변한답니다. 이게 안 변하면은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TH분의 Q 아닙니까? 바로 온도 변화가 없는 경우 그게 바로 열저장소인 거예요. 열저장소 이외에는 다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가 없는 경우는 무조건 이거를 써라. 매우 쉽다. 온도 변화가 있는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복잡을 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다 계산해 놨다는 거죠. 테이블, 차트를 써라. S는 상태량이므로 과정, 이게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관련 없이 계산을 합니다. 무조건. 왜? 상태량은 상관없다. 가역 비가역하고 상관없다.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 고립계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 밑에 반드시 고립계라는 단어를 써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사이클 정의가 이렇게 나왔고 1에서 2로는 실제 과정으로 가고 2에서 1로는 리버서블 과정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네요. 이게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비가역으로 갔어요. 근데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가역 과정으로 간다 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뭐 어쨌든 무조건 성립하는 수식이니까 뭐 이러든 저러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거는 실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 뒤에 리버서블, 리버서블이 없죠. 액추얼 실제다. 그래서 2에서 1로 갈 때는 실제다. 아니, 가역이다. S는 가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 특징은 가역이에요. S는 가역. 그리고 T분의 델 Q는 비가역. 이런 것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헷갈리죠. 아니 여긴 S는 상태량이므로 뭐 가역, 비가역 이거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 왜 근데 또 가역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냐.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여기는 비가역이죠. 필이. 여기다가 측정한 그 온도 압력을 넣으라는 거죠. 그럼 그 측정이 2번에서 1번에 온도 압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2에서 1번으로 가는 이거 왜 가역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가역에 그 온도 압력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제 조건이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 측정된 가역에서 측정된 그 온도 그 압력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거죠. 그냥 가역 비가역 관련 없이 그냥 측정된 거 그거 넣으라고. 열 전달이 발생할 때 Q는 변하지 않는다. Q는 변하지 않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게
T분의 Q는 필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델 Q를 해석한다. Q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 이거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나 델 Q는 바운더리 경계면에서의 값이지 주위가 어떤 상태인지 관련 없다. 그러니까 델 Q라는 거는 바운더리 경계면의 값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에너지 보존 법칙 설명할 때도 그 바운더리 여기 있잖아요. 바운더리 요거 이것을 뚫는 거예요. 이게 즉 바운더리 경계면의 값이지 여기가 뭐 몇 도냐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은 여기가 몇 도냐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의 차이. 여기가 필요하느냐 필요 없느냐. 엔트로피 T분의 델 Q 요 T 있죠 요거는 주위의 상태 즉 온도를 해석하는 겁니다. 주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온도에는 방향성이 있다. 클라우시스 부등식으로 전개했고 그 온도에는 방향성이 있다. 엔트로피 생성,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가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고립계의 과정 진행 중에 엔트로피는 필히 생성된다. 비가역성 정도가 양수라는 거, 필히 같거나 양수이다. 현실 세계에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필히 양수다. 이거 있죠? 네, 이것을 S 제너레이션이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필히 주의할 점. 우리는 제가 연력학 제1법칙 할 때는 시스템만 해석했어요. 시스템만. 바운더리 딱 긋고 바운더리 안하고 바운더리 경계하고 바운더리 밖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바운더리 안하고 바운더리 밖하고 양자를 합해라. 그것은 반드시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립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고립계입니다. 이것은 계이죠. 계.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계. 이것은 고립계. 유체 및 연료 장소 계 또는 주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대기를 계라고 내가 잡아요. 이게 바운더리 경계는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체 및 연료 장소 이게 계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내가 계라고 잡겠다라고 하면 얘가 주의가 되는 겁니다. 얘가 계를 잡으면 얘가 주의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유체를 계로 잡죠. 그럼 열저장소가 주의가 됩니다. 바운더리를 도시하고 그 면과 안이 계이고 그 밖이 주의다. 이렇게 바운더리 네모 하나 그으라는 거죠. 안이 있고 경계가 있고 밖이 있고 다 해석해야 된다. 순수 물질의 엔트로피 계산 상용 프로그램 다 해줍니다. 다시 엔트로피 계산하는 방법은 1번 방법, 2번 방법. 온도가 안 변하면 무조건 1번 방법을 써라. 무지개 간단하다. 온도가 변하면 상용 프로그램 써라. 테이블 차트. 그래서 순수 물질, 그래서 이제 기체냐, 액체냐, 기체 수증기일 경우에 TP로부터 테이블로부터 구한다. 이상기체일 경우 수식이 유도되죠. 바로 뒷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체하고 수증기일 경우 TP로부터 테이블로부터 구한다. 포화 상태일 경우 역시 마찬가지. 제가 그 영어 설명할 때 포화 상태 설명을 해서 포화가 무슨 뜻인지 그 T하고 P는 독립이다라고 종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하고 X를 주든지 P하고 X를 주든지 여기서 P를 측정해라. 압력을 측정해라. 온도를 측정하는 거는 약간 불완전 오차가 있다. 압력을 측정해. 이거를 쓰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거 영어 설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고 SF 및 SFG 값은 테이블로부터 구한다. 결국 이 말은 상용 소프트웨어 쓰라는 뜻입니다. 액체 T를 포화 온도로 취급하고 SF 즉 액체 이걸 0으로 놓으라는 거죠. SF로 대신한다. 이거 간결식입니다. 액체 원래 무조건 이거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어차피 액체이니까 이거 뭐 영향 없다. 이거 그냥 쓰자라는 뜻입니다. 테이블로 주지 않습니다. 왜 이거까지 테이블로 주면 테이블 양이 얼마나 엄청나게 늘어나죠. 근사식으로 이렇게 쓰자. 엔트로피 역시 압력 변화에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TS 선도하고 HS 선도가 있습니다. TS 선도.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가죠. 즉 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이거죠. 그래서 그 TDS 이거 그럼 TDS 하면 이거 아닙니까? 요거 TDS 그럼 이거 TS 선도에서 이거 면적이네요. 면적. 이 면적이 뭐냐? 열전달량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역 열전달량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앞 동영상에서도 PV 선도에서 면적은 가역률이라는 거 아주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거 가역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일, 왜냐면 가역률하고 실제일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실제일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열전달량은 면적이 아닙니다. 근데 추정 가능하다. TS 선도, 이 법칙 해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TS 선도를, 우리 연력학에서는 TS 선도를 씁니다. 근데 HS 선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몰리에르 선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S가 비가역성의 척도고요. 이건 이르 크기의 척도입니다. 왜 H니까 이르 크기의 척도하고 비가역성의 척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몰리에르 선도이고, 이제 이거는 압축 팽창, 1 해석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전부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뿐만 아니라 열전달 모든 거 다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TS 선도가 연력학에서는 범용적이다. 이거 적분하면 되는 것이고, 면적을 쭉 적분하면 된다. 엔트로피, 고전 연력학,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에너지의 비가역성의 크기의 척도이다. 거시적. 고전 연력학은 거시적입니다. 엔트로피, 통계 연력학, 분자 한 개 한 개마다 다 해석하겠다는 거죠. 분자 집단의 무질서의 척도, 분자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 분자의 혼돈 정도, 미시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연력학적인 확률이고 그 개의 가능한 미시적 상태의 총 수의 관계. 하여튼 조합의 수인데 이거는 우리가 안 씁니다. 우리가 쓰는 연력학에 쓰는 엔트로피는 이거다. 엔트로피의 크기, 당연히 고치가 크겠죠. 온도가 증가할수록,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 수식 이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 고립계 분자에서의 총 무질서, 비조집과 혼돈은 필히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절대 엔트로피. 여기서 앞에서 상대 엔트로피가 있고 절대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절대 엔트로피란 절대용도 0켈빈을 기준으로 한 유체의 엔트로피. 절대용도 0켈빈. 저 뒤편에 화학 반응할 때 필히 절대 엔트로피로 계산해야 한다. 즉 절대 화학 반응에서는 모든 것을 절대 엔트로피 계산을 해야 되고, 화학 반응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상대 엔트로피 A 빼기 B 하면 됩니다. DS 계산. 이것이 고립계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 리버서블 썼죠. 그러면 여기다 리버서블 붙이고, 그 다음 여기다가 리버서블을 붙이고, 이거는 리버서블 이거 관련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에서 정의를 내렸고요. 이거 역시 정의가 된 거죠. 이미 요거는 절대일이고, 이거는 엔트로피의 정의이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면 TDS는 DU 플러스 PDV라는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 리버서블이라는 거 필히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렇게 하고 노니까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못 푼다는 거죠, 이게. DU, DH 및 PTV 관계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H는 U 플러스 PV, 이거 또 정의이죠. 이거는 밀폐계에서 써라. 이거는 개방계에서 써라. 그리고 그럼 얘랑 같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도 얘랑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못 푼다. 우리는 이것밖에 못 푼다. 요것도 등원일 때 이것밖에 못 푼다. 이미 테이블 차트 다 계산해놨다. 즉 엔트로피 계산하기, 엔트로피 계산하기. 우리는 이상기체는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죠. 이거는 나머지는 싹 테이블 써라. 고체, 액체, U 및 H에서 압력 영향은 무시된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고요. 최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일 때 U 및 H는 온도만의 함수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기체 PV는 RT. U 및 H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해라.
고체와 액체의 엔트로피 변화. 고체와 액체의 특징, 비압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하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등온일 때는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뭐 당연히 뭐 이거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고 이거를 뭐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비압축이랍니다. 비압축. 그럼 이게 0이라는 거죠. 이게 0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하면은 얘 때문에 적분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 평균값 상수를 취하고 하면은 이제 ln이 된다. 여기 ln이 된다라는 거 특히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평균값 이렇게 취합니다. 그럼 왜 이게 근사식이죠, 근사식. 왜 근사식을 쓰느냐? 근사식을 사용하면 수식을 더욱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에서 더욱 깊은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사식을 쓰게 된다. 그러면 딱 이 수식을 한번 딱 살펴보고 뭐 특징이 있죠. 이거 0이면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등 엔트로피라고 과정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되고 그럼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값이. 등 엔트로피 과정은 등원 과정으로 취급할 수 있구나. 언제? 고체 액체일 때. 이것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뒤에 바로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상기체일 때 엔트로피 변화를 구해보자.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PV는 RT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도가 가능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세부적인 설명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둘 다 같은 값이 동일한 값이니까 이거를 적용시키면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거 특히 중요하고 뭐 똑같은 논리입니다. 뭐 이거 그대로 앞으로 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죠. 요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온도의 영향, 온도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 온도의 방향성. 이거는 최적의 방향성. 밑에 거는 온도의 방향성. 이거는 압력의 방향성. 방향성이 뭐냐? 방향성이 혼돈해진다는 거죠. 무질서해지고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도 때문에 이만큼 없어졌고 압력의 방향성 때문에 이만큼 그냥 날라간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고체 액체일 때 얘가 사라지는 거죠. 비압축이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또 보면 딱 살펴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등원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라지고 얘만 있겠죠. 이렇게 등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등압 과정이라면 얘가 사라지죠. 그러면 등엔트로피 과정이라면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등엔트로피 과정 이상기체 방정식이랑 이거랑 이 세 개를 활용해 가지고 이 빨간색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K는 비열비인데 그냥 공기일 경우 1.4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평균값 적용을 하는 것이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근사식이다라는 거 필히 강조를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은 근사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는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실무에서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다 계산해 놨습니다. 이게 다 계산해 놨다. 실무에서 이거 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K 값이 온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이게. 온도 평균값 적용해도 오차가 크다. 그래서 등 엔트로피 과정이 무슨 뜻이냐? 가역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이고요. 마찰 등 비가역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죠. 그러면 이게 수식은 이렇다고 하면 그럼 그림으로 하자면 등온 과정, 등적, 등압, 등 엔트로피, 등온 과정.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등온 과정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갈 경우 2번은 등온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서 그럼 등 엔트로피는 이거죠. 1번에서 2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간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임의의 과정.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가역, 비가역성 모두 적용된다. 상태량은 가역, 비가역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에서 즉 앞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가역일 때는 여기다가 리버서블 붙여주고 실제일 때는 여기다 액추얼 써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 이거 두 개를 빼면은 얘네들은 소거가 되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가역이 좋고 현실이 안 좋다. 그럼 그 차이가 가역 빼기 현실 실제의 차이가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일 생산할 경우에 가역률이 큽니다. 일을 생산했으니 가역률이 커야죠. 그럼 일이 투입될 때는 가역률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압축기 일의 최소화. 그 터빈에서는 비체적이 커야 출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축기에서는 즉 VDP 아닙니까 이게 VDP. 그러니까 얘가 커야 일이 많이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압축기에서는 거꾸로 되겠죠. 왜냐하면 터빈 요 DP의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압축기에는 어떻게 하면 압축률을 최소화시키겠냐. 이거 가지고 이제 방법 1, 2, 3, 4를 생각을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법 1, 압력 손실을 최소화, 마찰 난류 비준평형과 같은 비가역성을 최소화하라. 이거 매우 어렵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이 연구비가 투입이 되겠습니까? 과정 중에 비체적을 최소화하라. 이 비체적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용어 설명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이 비체적인 거예요. 이게 여기가 터빈이 위치하는 자리고 여기가 압축기가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터빈이 위치하는 자리. 비체적 간격이 듬성 좀 넓지 않습니까? 여기가 압축기가 위치하는 자리예요. 그 비체적 간격이 좀 좁네요. 이것이 바로 이를 만들어내는 이 차이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비체적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공기의 성질이죠. 이 공기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방법 2번 투입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해라. 과정 중에 유체 온도를 최소화하라. PV는 RT,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특성이다 라는 겁니다. 방법 3, 중간 냉각기를 갖는 다단압축. 이렇게 중간 냉각기를 갖는 다단압축. 이제 1번에서 2번을 압축을 합니다. 여기서 중간 냉각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온도선이 이게 쭉 온도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다시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죠. 압력은 일정하고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공업률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일이고 이쪽으로 접근하면 공업률입니다. 이만큼 세이빙을 한 겁니다. 적게 들어갔다는 거죠. 방법 4, 입구 공기를 냉각해라. 입구 공기를 어떻게 하면 냉각을 할까? 입구 공기가 줄어들면 아까 그 차트에서 봤듯이 하여튼 비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입구 공기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압축기 일이 최소화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 압축기 일이 더 적게 든다. 여름철이 압축기 일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름철에 어떻게 할까? 무르 증발 잡열로 입구 공기를 냉각시키라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냉동기 쓰면 안 됩니다. 일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냉동기를 써가지고 일을 투입해서 입구 공기를 냉각시키겠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폐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냉각탑 써가지고 여름철에 무르 증발 잡열을 이용해서 약간 냉각을 시켜줘라. 근데 이것도 또 역시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또 방법이 과정 중에 비체적을 최소화하는 것 여기 압축기 케이싱 주위에 냉각 재킷을 압축기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싱으로 냉각을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점점 이게 원래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등온 이제 15도로 들어갑니다. 15도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냉각을 시켜가지고 15도로 갔다. 그러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폴리트로픽 과정 N이 1일 때 등온 과정 폴리트로픽 과정
아이센트로픽 과정, 액추얼, 실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하튼 온도를 떨어뜨려라. 근데 이건 아마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압축기라는 게 너무나 정밀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뭔가가 틀어져도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셧다운 돼버리거든요. 가스 경우 빛의 적은 크고 액체의 경우 빛의 적은 매우 작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압축기 소요 동력이 펌프 소요 동력보다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한 절반 정도, 생산한 일의 절반 정도가 압축기 막 압축시키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펌프는 한 2%? 이거는 뭐 30, 50, 한 40%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2%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 전제 조건, 개방계, 가역 과정, 비압 축성 유체, 외부일, 이거 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벗어나는 곳에다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 필히 이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짧은 거리의 유선을 해석할 때 매우 유익합니다. 여기 가역이에요, 가역. 가역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다 가역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TDS는 DH 빼기 VDP,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역 과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니, 가역, 외부일이 0이다고 하니까 얘가 사라지는 것이고, 요게 TDS 있죠? TDS가 이거죠, 이거. 예, 이거랑, 그 다음 요 DH,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러면 이제 VDP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이 유도되는데, 여기서 핵심, 딱 에너지,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P만 있다는 거. 우리 연력학은 T하고 P 아니면 T 어디 갔냐고요, T. T 어디 갔습니까? 가역 과정, 등원 과정이라고 앞에서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등원 과정인 거예요. 유체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등원 과정이다. 전제 조건은 가역 과정이라고 세웠으니까. 그래서 P만 존재한다. T 없다. 여기서 그럼 V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질량 보존 법칙. 제가 앞에서 질량 보존 법칙, 질량 유량 및 단면적으로부터 속도는 계산한다라고 제가 V는 썼고, 예, 요 높이는 뭐 줄자 가지고 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어떤 한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 뭔가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뜻입니다. 개방계에다가 적용합니다. 비가역 과정, 이게 가역 과정이 아니라네요, 이게. 비압축성 유체,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액체에다가 적용한다는 거죠. 펌프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 단열은 그 단열재를 잘 활용을 했다. 왜? 여기는 펌프일 필요 없습니다. 외부일이 0입니다. 왜냐하면 가역이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뭐 펌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비가역이에요. 왔다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펌프 가지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핵심, 원래 펌프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음수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건 실무니까는 그럼 펌프 일을 양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역일이 뭐냐?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범용수식이죠. 이게 범용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그 가역일이 뭐냐? 가역일은 당연히 실제 1 더하기 그 손실 1. 이게 이제 가역일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 이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액추얼 펌프일, 이거 액추얼 액트. 예. 그래서 펌프 소요 동력이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 찾는 겁니다. 이건 긴 배관을 해석할 때 필히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펌프 1이다. 그럼 얘는 뭐냐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얘는 뭐냐? 두 번째 온도 어디 갔냐? 얘가 온도이지 않겠습니까? 마찰. 일이 일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마찰로 바뀌면서 그게 온도를 상승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체는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일을 하였고 분명히 일을 하였죠. 그 일은 전량 유체의 온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온도가 들어가는구나. 온도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배관 설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자들이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이 값 있죠. 뭐 A라는 배관이다. 그러면 값이 이 테이블로 짝짝짝짝 나와 있습니다. 이거 펌프 소요 동력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